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1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주차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궁전이 있었죠. 유명한, 여기도 아마 공중궁전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보이죠? 이게 공중궁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졌던 그 신바빌로니아의 공중궁전이 있던 거대한 도시였죠. 이 도시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기루스는 이 강을 막아가지고요. 강을 막으니까 육지가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배가 자초되죠. 여기서 행군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점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그 기록은요. 이 바빌론 기록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요. 이게 지금 클레이 점토판인데 이 여기에 나보니두스가 신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패망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럽니다. 1879년도에 영국 고고학팀이 이 돌을 발견하게, 조그만 합니다. 요만한데요. 이 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돌에서 키루스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됐던 게, 키루스가 요걸요, 요게 뭐냐면 공고문입니다. 취임 공고문입니다. 황제 취임 공고문이에요. 지금 이란 대통령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 전시회가 영국에서 빌려와서 이란에서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키루스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발표한 조서인데 신의 이름을 마르둑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신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신입니다. 자기는 뭐죠? 다른 신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신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르둑 신은 키루스에게 바빌로니아 갈 것을 명령했고 그와 친구처럼 동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 신을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카디아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발에 입을 맞췄다. 모든 백성들은 키루스로 환영했고 그 얼굴은 광채로 빛났다. 그러면서 조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막강한 군대는 바빌로니아를 평화롭게 정복했고 어떤 누구도 수메르와 아카드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들을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출했으니 궁핍함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위대한 신 마르두고 나의 행동을 기뻐하셨다. 나는 평화를 위해 각국의 권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우정을 나눴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 종교와 문화와 나라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키루스의 조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바빌로니아의 이 수도 바빌론을 점령했던 The Fall of Babylon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황제로 취임한 다음에 취임 연설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취임 연설이죠. 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황제됨을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하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신체적으로 강인했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는 순간 신체 조건은 나빠집니다. 절제와 인내도 그것을 고양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거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국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승리는 용기만 있는 자에게도 가끔 주어지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미덕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군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지 감시하고 나 또한 여러분을 감시할 것입니다. 이게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예? 우리가 탁월하면 계속 추구하자. 예? 그리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 해라. 나도 내가 해야 될 일 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키루스 대왕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왜 그리스 사람인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왕 이야기를 썼냐? 왜 적의 건국 왕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소키루스의 용병대장으로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쩌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소크라테스의 사형과 30인의 참주와 민주파의 행포 때문에
그리스가 큰 위기에 빠져들었죠. 그때 아마 크세노포는 이제 추방당한 몸으로서 저기 그 올림피아에 살면서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아테네 지도자들에게 소국 페르시아의 제국 형성 과정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고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을 모델로 제시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플라톤이. 그죠? 여러분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동문수학에서 사이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테네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책을 쓰게 되죠. 그때 국가에서 제시된 아포리아, 국가 혼란 상태의 타파 방식이란 반론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적으로 사유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세노포는 뭡니까? 구체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거죠. 행동하는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플라톤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혹시 군주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자, 보십시오. 여기 키루스 메이저이죠. 키루스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압제를 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키루스의 교육에서 키루스 대왕을 쭉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부정적인 면을 갑자기 확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키루스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페르시아 귀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요강 나르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요리사, 술잔 관리인, 목욕 보조인, 가축 잡는 사람, 음식 나르는 사람, 심부름꾼 등의 귀족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과 귀족의 눈썹을 그리고 밤을 붉게 지지하는 등의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기사로 만들어 봉급을 받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온갖 사치를 다 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크세노폰이 군주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 군주제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키루스 대왕은 보시는 것처럼 파사르가 페르시아죠. 가데는 센터란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중앙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성을 이렇게 쌓았고요. 그의 무덤이 이렇게 전시돼요. 원래 이 무덤은 훼손되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를 와서 이 무덤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늘 따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키루스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을 재건시키게 됩니다. 영국 고고학팀이 발견한 키루스 대왕의 이 비석인데요. 나 키루스는 아르케메디아의 왕이다라는 글들이 여기에 각 나라의 말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옆에서 본 키루스 대왕의 무덤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란에서 만든 키루스 the Great, You are still in our heart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키루스 대왕의 정신이 이란 혹은 페르시아 혹은 중동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마키아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교훈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타쿠스의 영웅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타쿠스의 영웅전입니다. 이 책도 이렇게 두껍죠. 이 프로타쿠스 영웅전은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을 쓸 때 많이 참고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동영상을 시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으셔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전집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6권입니다. 갑자기 읽고 싶으면 생각이 딱 들어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지금까지 만화로 보셨던 영웅전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병희 선생님도 번역의 포인트가 약간 어긋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루타코스는요,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썼냐면은 짝을 만듭니다. 짝. 예?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건국왕이죠. 아테네의 건국왕, 한 사람은 로마의 건국왕이죠. 두 사람을 짝을 만듭니다. 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맞냐, 저 리더십이 맞냐니까. 건국을 할 때 이런 리더십이 맞냐, 저런 리더십이 맞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비교 영웅전입니다. 둘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병희 선생도 중요한 인물 5명, 이쪽 인물 5명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비교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시면은 이건 진짜 인문학적 희열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코리아누스와 아키메데스를 비교해서 읽었어요. 이야, 내가 새벽 2시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껄껄껄껄하고 웃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너무나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천병희 선생은 4명인가로만 했습니다. 다르게 중요한 사람 4명을 했어요.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3커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냐하면은 다 보면 좋겠죠. 뭐 24명의 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자, 건국왕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2명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아테네죠. 그 다음에 코리올니누스, 로마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확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에는 알렉산드로스,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야, 그 3짝 6명이죠. 6명. 6명을 읽어 오시면 좋겠지만 읽기가 힘드실 걸 고려해서 제가 읽고 다 읽었습니다. 요약을 쫙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쫙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한 명 것만, 예를 들어 뭐 알렉산드로스 한 명만 읽으셔도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지, 그 비교의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9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플루타르크 영웅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야, 이 감동을 제가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그런 긴장감과 그런 기대감 속에서 왔어요. 다들 영웅전 만화로 읽으셨죠? 저도 만화로 읽었습니다. 뭐 유명했던 신화적인 인물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야, 제가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서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지, 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학기를 잡아서 이 책만 한 학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예민했고 통찰력이 깊었던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요,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데, 플루타르코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자, 보십시오. 기원 후 46년에 태어나서 120년에 죽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127년일 수도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문제가 약간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120년이 되느냐 127년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분명히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그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 아테네로 유학 오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 같으면 하버드로 유학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아테네 인근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 수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귀족들입니다. 이 로마 귀족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이 플루타르코스가 책을 헌정할 때 로마 귀족들에게 헌정합니다. 무슨 말이죠? 로마 귀족들에게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란 이런 것이다. 난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뭘 했느냐? 놀랍게도요, 델포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여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죠. 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플루타르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신탁을 받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 페르시아 사람들 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탁을 받기 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하던 수석 사제였다는 것이죠. 2명이 사제인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가시면은 이제 보시게 되는 그 델포이 신전의 원래 보건도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폐가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보인 요게 요 터가 바로 아폴로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건 제가 위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그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제 업무를 총괄했거든요.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신탁 업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플루타르코스는 신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탁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죠. 그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이 오라클 여성들이 신탁을 받는데 플루타르코스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순서를 정해주고 신탁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플루타르코스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들은 뭘까요? 이런 집들은요, 각 도시의 보물창고였습니다. 델로스 뭐 이런 데 있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보물창고들이었어요. 왜 보물창고를 저기다 모아놨을까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 여기서 신탁을 하면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신탁해서 쓰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은 이런 신탁을 위한 그 보관소 같은 것들이 지금 흔적으로 쭉 남아 있죠. 스테디움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현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현제.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바로 오현제 시기를 말합니다. 그 오현제 때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디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무슨 책을 썼죠? 고백록을. 예. 수상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는 왜 뭐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로 요 사람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 사람. 트라이아누스 시대. 아까 제가 127년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제국의 꼭대기에 있을 때 이분이 바로 사제로서 일하면서 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영웅이란 이런 것이다. 난세를 극복하는 영웅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영웅전이란 책이죠. 이 사람 시대에 트라이아누스 시대로부터 이 사람이요, 그 인근 도시의 시장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문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드리아누스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오현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에서 수염이 없고 수염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을까요?
바로 그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부터 그리스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플라톤 기억나세요?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은 누가 통치해야 되죠? 철학자 왕이죠. 그죠? 황제는 뭐가 돼야 돼요? 철학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 스타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부터 그리스 스타일로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패션이 전부 다 수염으로 나갑니다. 이쪽은 전부 다 뭡니까? 옛날 율리우스 가문의 흔적이죠. 원래요, 이것도 머리를요, 이 머리가 보세요. 좀 촌스럽죠. 왜 이런지 아세요? 원래는요, 율리우스 가문이, 아우구스투스 가문이 머리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머리를 장발로 길었어요. 장발로 길었는데, 공화파들은 어떤 파입니까? 아니, 귀족들은 어떻게 단장을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장발을 해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 바람적인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오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공화파나 귀족층에게 다 해가 되지 않는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부터 그리스 스타일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사람부터 이 사람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이 프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되었는데 이때부터 프루타르코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활동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트라이아누스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라야 되겠죠, 그죠? 로마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펠리시오 아구스토 멜리오 트라이아노.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행운이 있기를 트라이아누스보다 더 탁월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황제 5형제 중에서 정말 이 성실함과 업적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를 사랑했다는 것하고 부지런함에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그야말로 파이우스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는 철학자였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현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이렇게 오현제 기간 동안은,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왜?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특히 이 사람은 영토를요 가장 크게 확장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죽었을 때 117년에 죽었죠. 저 영국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딘버러죠. 에딘버러. 여기 가시면은 하드리아누스의 이 성이 있습니다. 그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끝. 물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여기 있는 라인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다뉴브강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집트까지, 이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에 모로코까지 전체를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죠? 요 조그만 여기서 출발했는데 전체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트라이아누스의 개선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114년에 지어진 건데요. 다키아를 정벌한 곳입니다. 여러분 다키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키아. 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야, 폴란드에 갔더니요. 야, 진짜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이 다키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시면은 개성문이 있죠. 아우구스투스 개성문 같은 데 보면은 노예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 누굴까요? 바로 다키아에서 잡은 사람들입니다. 다키아 노예들입니다. 그 다키아 노예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유고슬라비아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노예로서 많이 썼는데 그쪽을 정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죠. 트라이아누스고, 로마에 가시면은 트라이아누스 원주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걸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벽면에다가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 원정을 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전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면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여기 보이죠? 요겁니다. 이게 쭉 올라가면서 기록되어 있고, 여기를
트라이아누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했었죠. 지금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만든 그러니까 그 로마 중심에 있는 그쪽이죠. 이게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키아를 원정할 때 있었던 전투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뺑뺑 돌아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전투하는 모습을 딱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림들을 여기에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키아 원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북쪽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북동쪽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야만족 중에 야만족들, 게르만족보다 더 야만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정벌했던 그 사람이 바로 트라이아누스였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트라이아누스에 의해서 제국이 제일 크게 확장되었고 또 가장 난폭했다고 알려져 있던 다키아족을 물려쳤던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델포이를 가시면 박물관에 들어가실 건데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상을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좀 늙었고 못생겨서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플루타르코스일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플루타르코스가 여기서 활동했던 사제이기 때문에 플루타르코스하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은 플루타르코스가 조금 잘생겼고 소크라테스가 조금 더 못생겼다는 것, 더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Lives입니다. Lives. 그러니까 생애란 뜻이죠. 생애. 영어로는 생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천병희 선생이 놓친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 천병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이 책을 자 보십시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에요. 그런데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책이 5권이 더 나와야 돼요. 다 번역하려면은.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발췌를 했는데 실수를 하셨어요. 무슨 실수를 하셨느냐? 자, 이 책이 어떻게 써있느냐? 이거 보세요. 책이 4권입니다. 한 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에서부터 23명을 기록하고 있고 로마에서 로물루스부터 갈바까지 23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리크루고스와 누마와 솔론과 포플리콜라와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짝을 맞춘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그림, 더 짧은 글이 나옵니다. 무슨 글일까? 비교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병희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만화책은 그 둘을 비교하지 않았죠. 그냥 한 사람씩 영웅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실수였다는 거죠.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 최광의 시대에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까요? 그럼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글을 쓰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벌을 당했다 칩시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써요. 근데 일본 사람 한 명하고 한국 사람 한 명을 비교해. 그럼 우리 어떻게 쓸까요? 글을?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일본 사람 대단하다 써야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검열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 대단하다. 근데 뭐랄까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하다를 쓰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로물루스 대단하다. 그런데 테세우스 더 대단하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다. 얘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끝을 어떻게 내면 됩니까? 끝에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런데 얘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왜? 그래야 또 독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래 일본 사람 괜찮다. 그래 괜찮지. 근데 한국 사람이 더 괜찮아. 뭐야 이거. 그죠? 쭉 가다가 나중에 이 한국 사람 약간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교묘한 글쓰기가 여기에 전개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 글쓰기가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는 뭐가 달랐느냐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사기를 공부하고 지금은 그리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것을 알고 남의 것을 알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스는 뭐고 로마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시작되었던 테세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로물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분석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 다음 또는 뭘까요? 배신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조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두 명의 배신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알키비아데스 이런 많이 들으셨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흉이죠. 얘 때문에 졌잖아요. 그죠? 얘하고 코리올라누스 로마의 배신자였습니다. 이 배신자가 어떻게 배신을 때렸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썼을 때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망했다 그랬죠, 그죠?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키비아데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썼겠죠, 그죠? 맞죠? 그리스 사람이니까 알키비아데스 물론 잘못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테세우스하고 로물루스하고 리크로고스하고 누마하고 쫙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을 친 거 요 두 개만 할 거예요. 건국자와 배신자들만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나머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왜 니키아스는 성실한 장군이었고 크라수스는 나쁜 장군이었을까? 이 사람도 좋은 장군이었을까? 뭐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건국자와 배신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로마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본성. 자, 인간의 본성이 변할까요? 그 문제를 이 프루타르쿠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프루타르쿠스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이거는 로마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 콜로세움이죠. 활동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삶을 추구했고 웅대함을 추구했고요. 제국을 지향했고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로마적인 겁니다. 그리스는 어떤 사상일까요? 바로 숙고하는 삶, 아름다움, 도시국가, 반원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비극이 상연되었고 로마에서는 뭐가 있었죠? 글래디에이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거죠. 자, 지금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글래디에이터보다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원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이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도시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달랐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삶과 숙고하는 삶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플루타르쿠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뭐냐? 제국의 시대에 로마가 제국으로 갔죠. 제국의 시대에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팽창과 확장 속에서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두 짝으로 비교해 놓은 책이 바로 영웅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에 대해 쓴 게 아닙니다. 뭘 대해서 썼을까요? 두 문화권의 차이, 더 나아가서 로마적인 시대의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가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선생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그리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 중에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인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이름 높은 아테나이를 세운 테세우스를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로마의 아버지 로물루스를 서로 붙여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내가 전설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정화하여 이성에 따르게 하고 겉모습만이라도 역사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를. 야, 이거 참 멋지죠. 약간 전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내가 규명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가지 않고 있을 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대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설거머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의미가 숨어 있죠. 그죠? 그것은 옛날에 있었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바로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최고로 확장할 때 그리스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테세우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게우스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왕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델포이로 갑니다. 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델포이로 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플루타르코스 지가 일하는 데 아닙니까? 예? 왕들이 자기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임신을 하고 싶다 신탁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녀가 위대한 지도자여 포도주 자루의 끝을 풀지 마라. 다시 아테네에게 이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포도주를 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술 마시지 마라. 예? 미리 축하하지 마라. 뭘까요? 또 자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사실 이게 델포의 신탁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예? 해프게 살지 마라. 제일 건조한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건조해신 것 같아요. 해프게 살지 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동침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쓸데없이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누구한테 해줬냐면은 저 스파르타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사람에게 트라이젠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트라이젠의 왕이 지역 왕이에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침하게 합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파르타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에 있는 인근에 있는 트레이젠이라는 곳에서 공주와 함부로 하루 자고 임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울고 불고 하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신표를 줍니다. 뭘까요? 바로 칼 있죠. 칼을 탁 주면서 이걸 바위 밑에 숨길 테니까 네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이걸 바위를 드러내서 끄집어내면은 우리 아들인 걸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렇죠? 자라가지고 바위를 끄집어내고 이 뭡니까? 이거 찾아내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 밑에 있죠? 갑옷과 여기 보시는 칼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트로이젠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죠? 여기가 뭡니까? 이쪽이 바로 델피 신전, 델포이 신전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아까 보시죠. 어머니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뭘까요? 아버지가 저기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트라이젠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가면 하루 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테세우스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를 안 가고 이거 내가 이거까지 만들었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12가지 과업을 수행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입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어디의 왕이죠? 바로 스파르타의 왕이었어요. 스파르타에 헤라클레스가 있었다면 아테네에 누가 있다? 테세우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뭡니까? 테세우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헤라클레스 못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테세우스가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침대에 눕혀놓고 어느 나쁜 놈이 지나가는 과객을 잡아다가 다리가 삐져나오면 다리 잘라버리고 모르면 뭐 너리가 죽이고 뭐 그랬다는 거 있죠. 그 물리치고 뭐 이런 거 쭉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헤라클레스의 전설입니다. 헤라클레스 전설.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가 지금 선택을 하게 돼요. 풀색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유혹합니다. 이분이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리 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산골이죠. 험난한 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유혹합니다. 이리 가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평온한 길이죠. 헤라클레스 어디로 따라가죠? 이 길을 따라갑니다. 12가지 과업을 수행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테세우스도 험난한 길을 갔던 거예요. 100길로 가면 될 텐데 헤라클레스를 따라서 험난한 길을 가서 아테네를 괴롭히는 괴물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아테네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피렌체에 있는 조각인데요. 이 스파르타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을 따라하고 아테네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네? 아들. 그랬더니 아테네 시민들이 좀 기분 나쁩니다. 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왕자가 없어서 죽으면은 자기들이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이 아테네의 신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마라톤에서. 마라톤 하면은 다 4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만 생각하는데 테세우스의 선회가 있다. 거기서 이 황소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들이받아 사람들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황소를 잡아다가 옵니다. 황소를 때려잡는 테세우스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점수를 땄습니다. 그죠? 야,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준 거예요. 야, 이제 문제 쫙 이제 해결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자, 여기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 중요합니까? 제우스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어요. 신화에는 제우스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어요. 동굴에서. 뿐만 아니라 미노스 문명이 있는,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가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이쪽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고 이쪽이 섬이죠. 매 9년마다 각각 7명의 청년과 처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종을 바치면은 그 미노스 왕은 어떻게 했죠? 지하 동굴에 집어넣어서 누가 먹입니까? 미노타우로스. 괴물 아시죠? 괴물들 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법 길이 꼬불꼬불해요. 미노처럼 보여요. 미노스 문명이 이 크레타 아닙니다. 여기에 바쳐야 돼. 이 바치는 벌써 벽화가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들어갔더니 누가 막 그를 영접하죠? 그의 공주 아드리아드네가 비밀을 이루죠.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실타래를 풀어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실타래 있죠? 실타래 풀고 들어가가지고 이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괴롭혔던 그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보세요. 괴물은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테세우스입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어요. 이야,
너무 그래서 배를 타고 확 들어왔는데 큰 실수가 있었죠.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아티케 해안에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이게우스 아버지죠. 무사 귀환을 알리는 돛을 달지 않았다. 자, 무사 귀환하면 돛을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를 저전하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자살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와 길잡이가 눈 깜빡 잊은 것이다. 절망에 빠진 아이게우스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여기서 확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그러죠? 에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게. 자, 이제 영웅이 되었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뭐가 됩니까? 왕이 됐다는 거죠. 건국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이 아리아드네는 내버려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공주를 낙소섬에다 내버려 둡니다. 신탁이 내려왔어요. 신탁이 아니라 계시가 내려왔죠. 바쿠스가 나타나서 이 내 여자들 네가 데려가냐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얘가 바쿠스를 만나서 바쿠스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밤하늘의 별이 되죠. 바로 여기가 그 푸른 하늘이죠. 자, 이렇게 건국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도시를 크게 확장하고자 했던 테세우스는 모든 이들을 동등한 자격으로 도시로 초청했다. 모든 이여 이리로 오라는 말은 테세우스가 다양한 조건을 지닌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수립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여 오라 이겁니다. 멋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테세우스는 처음으로 절대 왕권을 포기하고 군중에게 다가간 사람이다. 이것은 호메로스의 말에도 나온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함선 목록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배 목록 이야기가 나와요. 문정에 나갔던 그리스 사람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함선 목록에서 아테네 사람은 민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테세우스가 왕권을 버리고 민주적인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플루타르쿠스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스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홀로 여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으니 보라 또 다른 헤라클레스가 나타났다는 말은 테세우스를 두고 하는 말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통용되었다가 아니고 통용되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책임 안 진단 말이죠. 네? 그죠?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 인 거예요. 너무 띄우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헤라클레스죠. 제2의 헤라클레스다. 스파르타의 헤라클레스가 했다면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했다. 로마가 웅대함을 지향하지만 진짜 웅대함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장대함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다케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지만 장대함이 아니라 인빈스블이나 글로리어스가 아니라 아름답고 이름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테세우스의 유골이 묻혀 바로 이게 테세이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테세우스의 무덤이 유골이 있는 곳이라고 잘못 알려졌죠. 지금은 헤파이스토스 철강업자의 신이죠. 여기에 그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의 무덤은 도망친 노예나 힘 있는 자들이 두려운 신분에 처한 이들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가 바로 그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세우스가 생전에 이러한 이들을 돕고 응원했으며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탄원을 기꺼이 받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제국의 시대에 힘없고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군주를 읽으면서 마키아벨리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여러 번 인용했죠. 근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가만히 보니까 마키아벨리처럼 본질적으로는 공화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플루타르코스를 그렇게 많이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테세우스의 정신이 있었던 그리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보라는 거죠. 자, 이름 놓고 아름다운 테세우스와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로물루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물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프로타고스를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로물스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야, 로마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